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일, 관계, 생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흔들리지 않는 삶의 표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증명한 동양 고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러주는 가르침 또한 이것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 남들이 쫓는 것을 무작정 따르지 말 것, 바깥의 소란에 휩쓸리지 말 것,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들여다보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오늘 소개할 책은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 책은 논어부터 경몽요결, 정조부터 이덕무까지 동양고전 55편이 실려 있는데요.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온 선인들의 통찰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얼굴이 다 다르듯 그 마음도 다 다르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얼굴이 다 다르듯 그 마음도 다 다르네. 그러니 남들과 같아지려 하지 말고 이치와 하나 되도록 힘써야지. 남들이 꼭 틀린 것은 아니니 내가 옳다고 어찌 장담하겠나. 하늘의 밝은 명이 환히 빛나니 텅 빈 마음의 본체를 돌아보리라. 남들보다 잘났다는 생각은 성인께서도 하지 않았네. 너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줄곧 나만 옳다 여길 텐가. 신호자경. 조선 후기 학자 전우의 간제집에는 신호자경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어울려 사는 사회 속에서 나와 타인의 견해 차이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경계할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밝은 명에 따라 마음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참 내 맘 같지 않구나 하고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은 상대가 틀렸다는 확신으로 이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상대를 존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 그럴까요? 상대도 나를 보며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조화롭게 어울리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집을 버려야 상대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어 오히려 접점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고를 버리지 못하고 상대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지적하려 들면 서로 대립하여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싶을 때 얼굴이 다 다르듯 그 마음도 다 다르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화낼 일이 줄어듭니다. 잔뜩 힘을 주고 있던 에고가 스르르 풀어집니다. 에고가 풀어지면 상대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논어 자한에 공자는 4가지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사사로운 뜻이 없었고
이것만이 맞다고 주장함이 없었고 고집함이 없었고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성인이 향하는 바는 오직 진리뿐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나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옳음이 상대와 다르고 상대의 옳음이 나와 다를 때 잠시 떨어져 나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기까지 한다면 그때는 다른 생각이 아닌 틀린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다 기쁘게 하려는 것이 큰 병통이다. 친구를 사귈 적에는 반드시 진실과 믿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의 선을 보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드높여 주어야 하고 그의 악을 보면 마음으로 근심하며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반드시 나보다 나은 자에게 나아가서 인도해 주기를 청하여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말만 잘하지 행실은 따르지 않고 몸가짐을 삼가지 않는 자라면 반드시 가려내어 대해야 하고 다정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다 기쁘게 하는 것이 실로 나의 큰 병통이다. 그 결과는 반드시 싫어해야 할 자를 모두 착하게 보고 좋아해야 할 자를 모두 나쁘게 보는 데에 이를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대개 나 자신부터 착해지고 나서 좋아해야 할 자를 좋아하고 미워해야 할 자를 미워해야 하니 그렇게 한다면 착한 자는 자연히 다가오고 악한 자는 자연히 멀어질 것이다. 여기에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자신을 돌아보아 구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홍대용의 담언서에 실린 자경설에는 친구와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말만 앞서지 행실은 따르지 않는 자, 몸가짐을 삼가지 않는 자와 다정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모두를 다 기쁘게 하고 모두와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 병통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부터 착해지고 나서 그 기준에 따라 좋아해야 할 자를 좋아하고 미워해야 할 자를 미워하면 자연히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기질도 성격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 좋든 싫든 교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기와는 딴판인 사람들과 교류할 때 특히 자기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주역 둔괴의 상전에 하늘 아래에 산이 있는 것이 둔괴의 상이니 군자가 이를 보고 소인을 멀리하되 미워하지는 않고 엄격하게 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해봐야 내 마음만 불편할 뿐이고 또 그 미움 때문에 상대에게 또 원망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 미워하지도 말고 그저 마음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또 미워할 만한 사람인지를 알고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친절을 베풀고 상대의 기분에 맞춰주려고 애쓰면 결국은 만만한 사람이 되어 계속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모두와 잘 지낼 수도 없거니와 모두와 잘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한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한 세계를 아는 것은 내 세계에 타인의 세계가 겹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세계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세계는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할지는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가려낼 수 있다고 하니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먼저 나 스스로 반듯하게 선 뒤에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알아보고 맞이하거나 멀리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나에게서 구할 뿐입니다. 거울보다 밝고 물보다 맑은 것이 있으니 거울에 때가 끼어 박지 않아도 원래 박지 않은 것이 아니니 때를 제거하면 다시금 밝아지네. 물이 흐려져 막지 않아도 원래 막지 않은 것이 아니니 흐린 것을 정화하면 다시금 맑아지네. 너의 때를 제거하고 너의 흐림을 정화하면 거울보다 밝고 물보다 맑아지리니 본연의 상태를 회복하여 참 모습을 온전히 하라.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문득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잘 살고 있는 걸까 회의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회의감이 드는 원인을 찾아보니 무언가 좋아서 하는 일보다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편하고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도 보아야 하고 이건 아니지 싶은 일도 그냥 보아 넘겨야 하는 무력한 상황도 겪다 보니 그런 듯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과 관계에 지쳐가면서 현실과 타협하며 끌려다니는 사이 마음의 생기를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조선시대 문신 장유의 계곡집에 실린 소잠에서는 밝은 것을 우리 마음의 본래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려지는 순간마다 본연의 참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학장구 경일장에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선의 경지에 머무르는 데에 있다라는 구절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고치기 어려운 속성을 얘기할 때 나 원래 이래라고 말합니다. 원래보다 강한 것은 없으니 고칠 수 없다는 말이고 그러니 고치려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대로 있어서 나도 남도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그 원래 모습을 지키려다 보니 나도 남도 힘든 게 문제입니다. 원래도 아닌 것에 원래라는 말을 붙이면 변화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먼저 원래라는 지점을 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대학에서는 그 지점을 밝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을 밝은 것으로 정해두어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밝은 면을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씩 잃어버린 생기를 되찾을 수 있고 삶을 온전히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은 또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본래 상태가 아닌 것을 본래 상태로 돌리면 됩니다. 낯설고 새로운 것을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밝은 덕을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어렵다면 어렵지만 쉽다면 쉽습니다. 내가 만든 거울의 때를 내가 닦고 내가 휘저어 만든 흙탕물을 내가 가라앉히기만 하면 되니 본래 상태에서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본래의 밝은 나, 변치 않는 맑은 나는 다행히도 늘 제자리에서 그대로 빛나고 있습니다. 번잡한 생각을 가라앉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빛나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밝고 맑습니다. 진짜 원래의 나를 찾고 새로워진 밝고 맑은 나로 주변 사람과 더불어 밝고 맑은 세상을 만들면
모두가 지극히 선한 세상에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 한 조각 무쇠는 녹지 않는다. 군자는 풍속이 바뀐다 해도 자신이 지켜야 할 법을 변함없이 지키며, 대장부는 천지가 뒤바뀐다 해도 마음속 한 조각 무쇠가 녹지 않는다. 조선 후기 역사학자 안정복의 수남집에 실린 경어 일련에는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려는 뜻이 적혀 있습니다. 수남은 71세의 나이에도 혈기가 쇠함에 따라 의지가 약해질까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이 글을 지으며 세상이 쇠해지다 보니 예의가 박지 못하여 법을 뛰어넘고 예를 넘는 것을 소탈하다고 하고, 염치가 모두 없어져 모난 곳 없이 두리뭉실한 것을 시중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지조가 망가져도 걱정을 하지 않고 명절이 손상되어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차 모두 휩쓸려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40세 이후에는 나이를 잘 먹어야 본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이 먹는 것을 발전이 아닌 퇴보로 만드는 것일까요? 이래저래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도전보다는 체념을 익숙하게 여기는 태도가 나이 먹는 일을 멋없는 일로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풍속이 바뀐다 해도 자신이 지켜야 할 법을 변함없이 지키고, 천지가 뒤바뀐다 해도 무쇠처럼 단단한 한 조각 마음이 녹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멋진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것입니다. 50대가 되어 보니 직업이나 외모로 사람을 보게 되지 않고 충실하고 정직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려낼 줄 알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늘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맹자, 공손추 상에서 공손추가 맹자에게 호연직이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무어라 말하기 어렵다. 이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강하니 바르게 기르고 해치지 않으면 천지 사이에 꽉 차게 된다. 또한 호연지기는 의와 도와 짝하고 있으니 이것이 없으면 줄어들게 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도에 맞는지를 가려 굳건히 지킬 수 있다면 호연지기를 갖춘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강해 보이는 것은 그가 가진 돈이나 지위나 허세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역사와 그가 가진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편안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예의 없는 것을 쿨한 줄 알고 염치가 없는 것을 당당한 줄 아는 것이 풍속이 된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단단히 단속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음속 무쇠의 한 조각을 잃어버리면 아주 쉽게 시시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깊은 물속은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의 입을 다물라. 멍청한 듯 모르는 듯. 속이 시끄러우면 다투고 치달리지. 이것이 병통이니 침묵을 해치는 일. 너의 정신 가다듬어 텅 빈 곳에 빛을 감추라. 깊고 깊은 물속은 외물에 흔들리지 않으니 텅 빈 마음에서 나온 빛으로
삼라만상을 다 포용하리라. 때때로 꺼내 써도 다음이 없으니 아, 내가 침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 선인들이 늘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것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말입니다. 장유의 계곡집에 실린 묵소잠은 침묵의 중요성과 그 효용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침묵을 통해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시면에 닿아 그곳에서 나오는 빛으로 삼라만상을 포용하라고 말합니다. 옳으니 그르니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 너머로 가서 깊은 물에 잠기듯 생각에 잠기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깊이 있고 울림 있는 말이 계속해서 떠오를 것이니 이것이 침묵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대개는 말을 잘하면 똑똑한 사람이고 말을 못하면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명한 사람은 멍청한 듯 모르는 듯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침묵 속에서 더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가벼이 말했다가 불러올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늘 말을 조심하라고 그토록 당부한 것입니다. 시경, 어개, 흰 옥돌에 묻은 오점은 깎아서 없앨 수 있지만 말 잘못해서 생긴 오점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공자의 제자인 남용이 매일 이 구절을 3번씩 반복해서 외자 공자가 이를 훌륭하게 여겨 조카 사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공자께서 사람을 볼 때 그가 말조심하는지 여부를 중요시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는 장난삼아 말해도 문제가 없던 것이 내 상황과 관계가 바뀜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장하는 것도 좀 줄이고 경청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세대가 생각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할 말이 있어도 좋은 말로 의견을 말해 주어야지 나이나 지위를 들이밀며 말을 막거나 함부로 충고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멍청한 듯 모르는 듯 입을 다물어도 그 안에서 지혜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침묵은 지혜가 고이는 자리입니다. 말은 침묵을 거쳐 나올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 생각이 칼날처럼 바삐 부딪히는 자리엔 빛을 품을 텅 빈 공간이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생각을 내려놓고 깊은 물에 잠기듯 생각 이전에 마음에 가 닿으면 부질없는 것은 다 사라지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 하나가 남습니다. 거기서 나온 지혜는 100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여전히 아이 같은 반백의 늙은이. 머리털이 반백이니 늙은이가 아니던가. 방정맞게 지내는 건 여전히 아이 같네. 거친 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도울 만한 작은 공도 못 세웠네. 술이 좋아 3잔 이상은 마셔야 갈증이 사라지고 시를 지었어도 제대로 된 구절 하나 남기지 못했네. 천지가 너를 수용했으니 그 덕이 얼마나 두터운가. 너 자신도 행실을 더 닦아 끝까지 잘 보내라.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도 많이 봅니다.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좀 더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동문선에 수록된 이길상의 자경에서도 나이 들어서까지 부끄러워할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합니다.
내키는 대로 말했다 남들을 놀라게 하고 절제하라는 술은 절제가 안 되고 지으라는 시는 잘 짓지도 못하고 그는 말과 행동이 제멋대로이고 세상에 도움될 만한 무엇 하나 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물 많은 자신을 수용해 준 천지의 덕을 생각해 앞으로는 선을 닦으리라 다짐합니다. 예기 치이편에 공자가 군자는 사람을 가르치기를 말로써 하고 사람을 삼가게 하기를 행실로써 한다. 그러므로 말은 반드시 끝에 가서 어찌 될지를 생각하고 행실은 반드시 병폐가 되는 바를 상고하면 백성들이 말을 삼가고 행실을 삼갈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 보입니다. 말과 행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든다 해서 지혜가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 들어서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미숙하기만 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보며 마음이 쓸쓸해지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이를 먹고서도 왜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마음 한편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에는 머리털이 반백이라고 해도 살아온 만큼의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잘못 살아온 것이 후회된다 해도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삶이 이어지고 있고 나를 변화시킬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깨우쳐주고 있으니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 받은 오늘을 잘 살면 됩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사람에게는 몸이 있다 보니 욕망에 사로잡힌다. 어지럽고 소란한 것이 마음속에 지푸라기가 가득 찬 것 같다. 욕심을 줄이고 또 줄일 수 있다면 사라지지 않는 이치가 남지만 욕심을 줄일 줄 모르면 그 이치가 남는다 해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자기의 사욕을 없애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결국 재앙에 걸려든 뒤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조선 전기학자 성현의 허백당집에 실린 10잠 중 과욕에는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치를 가리는 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을 줄일 줄 모르면 결국 이치를 알 수 없어 재앙에 걸려든다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사람은 몸이 있다 보니 욕망에 사로잡힌다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고 싶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좋은 향기만 맡고 싶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싶고 좋은 감촉만 느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떼쓰는 아이의 뜻을 따르듯 내 안의 욕구에 끌려다니다 보면 스스로 멈춰야 할 때를 놓치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고생해서 이룬 성과를 한 번의 실수로 크게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차츰차츰 욕망에 빠져들다 멈출 수 없게 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롭다 싶으면 이일저일 가리지 않고 하고 여기저기 대접받고 다니는 것을 즐기며 방심하는 사이 자기를 절제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느끼는 순간 이런 방종으로 체면을 구기고 덕을 잃고 삶을 위험에 빠뜨려서야 될까요? 중국 주나라 무왕이 즉위할 때에 강태공이 올린 경계 말씀이 대대래의 무왕천조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공경이 태만함을 이기는 자는 길하고
태만함이 공경을 이기는 자는 멸망하며 의리가 욕심을 이기는 자는 사람들이 그에게 순종하고 욕심이 의리를 이기는 자는 흉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기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여 자리를 잡고 이제는 좀 살만해졌다 하더라도 처음 먹었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늘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뿐만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끝에 가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길흉을 불러오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위기를 초래한 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공경과 의리를 따르느냐, 태만함과 욕심을 따르느냐에 따라 길흉이 정해지니 길하건 흉하건 모두 자업자득이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갖추고 생활하는 것. 어떻게 하면 온통 철로 지은 듯 튼튼한 집에 바위를 깎아 세운 듯한 담장을 둘러서 폭우에도 새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데서 살아볼까요? 문에는 옷 널어 말리는 줄을 매지 않고 뜰악에는 벼를 말리는 멍석이 펴져 있지 않고 안방에는 다듬이 방망이와 다리미, 칼과 자가 어지러이 널려 있지 않아요. 안에는 고기와 채소가 만내 정내 2번, 3번 값을 따지며 계집종을 나무라지 않고 어린아이는 울지 않고 큰아이는 가서 글을 읽으라는 재촉을 받지 않고 사내 종은 말을 보고 성내며 욕하지 않고 계집종은 신경질을 부리며 그릇을 퉁탕거리지 않고 온 집안 식구 모두 병이 없어요. 방 하나 깨끗하게 장만해서 내가 그 안에 거처하며 온 종일 책을 마주에 앉거나 글을 짓지요. 속된 손님 찾아오지 않아서 시간 다투어 칠연율시에 차온할 일 없고 남의 집에 가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두통으로 알아눕는 일도 없지요. 봄날이면 친구들과 한두 차례 봄꽃 보러 가서는 깜깜해지기 전에 집에 돌아오지요. 고운당 필기에 실린 상원 직중어는 유득공이 1784년 정조 8년 정월 보름날 숙직하면서 이덕무와 나눈 말입니다. 이 글에서 저자는 그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폭우에 무너질 일 없는 튼튼한 집에서 너저분한 짐들을 싹 치우고 꼭 필요한 것들만 조촐하게 갖추고 생활하는 것. 집안 식구 모두 건강하고 사소한 일로 서로 간섭하느라 집안이 시끄러워지지 않는 것. 조용한 집에서 경전을 읽고 글을 짓고 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성가시고 괴로운 일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꽃피는 봄날 좋은 친구와 만나 꽃놀이를 하고 해가 지기 전 일찌감치 집에 돌아오는 것. 단박한 삶을 추구한 옛 선비들의 미니멀 라이프 모습이 이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논어 수리에 군자는 마음이 평탄하여 넓디 넓고 소인은 늘 근심만 한다라는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의 원인을 파고들면 더 하는 욕심과 조바심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줄 안다면 마음이 생각에 불임을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평화로운 일상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음 편히 사는 것이 행복이라면 이 정도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덜 중요한 일을 내려놓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고 누구한테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부질없는 만남에 연연해하지 않고 내가 나답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깨끗하게 정돈된 방, 소박한 세간, 경전 몇 권, 마음 맞는 친구 몇 명, 꽃피는 자리 몇 군데 정도 마련해 둔다면 돈은 좀 없더라도 노후 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아야겠습니다. 구름 그림자처럼 무심해지고 달빛처럼 떳떳해지라. 물 한 바가지, 밥 한 그릇이라도 절대로 한 일 없이 먹지 말라. 밥 한 그릇 얻었으면 조금의 힘을 보태는 것이 의의 맞음을 알아야 한다. 일시적인 걱정은 생각지 말고 순임금처럼 되지 못할까를 평생의 근심으로 삼으며 병들지 않은 여윈 몸으로 뜻을 바꾸지 않는 즐거움을 누린다. 염치를 차리는 선비의 기풍을 숭상하고 속이고 숨기는 속세의 세태를 미워하며 남들이 칭찬한다 해서 기뻐하지 말고 남들이 헐뜯는다 해서 노하지 말라. 화평하게 이치를 따르고 여유로이 마음으로 체득하라. 산봉우리를 벗어나는 구름 그림자처럼 무심해지고 하늘에 걸린 달빛처럼 떳떳해지라. 움직일 때나 고요히 있을 때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육신을 잊어 보키시 시대의 순박함을 되찾고 옛 성인의 행동과 법도를 상상하며 요순과 3대의 법을 따르라. 그대 보고 살피며 북쪽 벽에서 무언가 느끼기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을 잘 잡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이 될 말들을 남기곤 합니다. 김시습의 매월당집에 실린 북명도 누군가에게 북쪽 벽에 걸어두고 명심하라며 써준 글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의도식하지 말고 성인이 되려는 큰 뜻을 세우고 염치를 차리고 속세에 물들지 말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무심하고 떳떳하고 순박하고 법도에 맞게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성실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소박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소박하게 사는 것이 마음을 겸허하게 유지하고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논어 옹야에도 공자가 제자 안회에게 한 말이 있는데 어질구나 안회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며 누추한 마을에서 지내자면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안회는 도를 즐기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 어질도다 안회여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도를 즐기는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것을 칭찬한 말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대를 위해 글을 써줄 때에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기 마련입니다. 공자와 김시습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후배들에게 속세에 물들지 말고 도를 즐기는 마음을 간직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어른들은 젊은 세대에게 무슨 말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욕심이 처음 싹틀 때 맹렬히 다스릴 것. 욕심이 처음 싹틀 때 더욱 맹렬히 다스려야 한다. 한 점 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로에서 쓰러지듯이. 조선 후기 학자 이서의 홍도 유고에 실린 자경이라는 작품에서는 욕심이 처음 싹텄을 때 이글이글 타오르는 붉은 화로 위로 한 점 눈꽃이 쓰러지듯이 없애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욕심이 생겨날 때에 강한 자제력으로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논어 공야장 오미견강자장에 정자의 주석이 있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강할 수 없고 강하면 욕심에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이 많은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욕심이 그득하면 강할 수 없으며 진정 강한 것은 욕심에 굽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 시절을 정리하고 이젠 어느 정도 일을 해놓았다고 믿을 때에도 또 다른 욕심이 싹트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 이루었는데 다른 것은 못하겠어 하며 섣불리 과욕을 부렸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발을 들여놓을 때 남의 말만 듣고 움직였다가는 그간 고생하며 이루어 놓은 것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간 애써온 데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 내키는 대로 살았다가는 몹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환이 생기고 마음이 괴로운 원인 또한 대부분 욕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눈꽃이 일면 바로 화로에 던져 녹여버려야 합니다. 눈꽃을 모으고 뭉치고 굳히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욕심이란 얼음 속에 갇혀 꼼짝도 못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어도 세상을 제대로 보고 느끼지 못하는 산채로 굳어버린 무생물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상을 더불어 사는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욕심을 비운 노년의 삶은 정갈할 것이고 욕심을 놓지 못한 노년의 삶은 버거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